네. 지금부터 전력 산업의 탄소 중립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본부 패널 세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패널 세션 진행을 맡은 숭실대학교 윤성국입니다. 앞선 1부 본부 패널에서는 전기학회 5개 부분별 탄소 중립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본부 2부 패널에서는 우리나라 전력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들의 입장에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와 어떤 전략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패널 발표에 앞서 전력정책위원회 송경빈 위원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잠시 시간 관계상 먼저 5개 어떤 기관이 참여하신 데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오늘 한국에너지공단의 박성우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전력거래소의 옥기열 시장개발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의 이태희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한전경영연구원의 장세한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기연구원의 신동준 전력정책연구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경빈 교수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전기학회 그 패널 세션이 오후 1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우리 학회 회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수에 2번째입니다. 여수에 1995년에 여수에 왔었고요. 그저께 여수에 와서 보니까 다른 여수더라고요. 저는 여수 LG화학의 TMS 시스템, 삭스, 낙스, CO2 등을 굴뚝에다 설치해서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1995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 구축하는 일을 하러 여수에 왔었는데 거기는 화학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곳이었는데 이쪽에 와보니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환경청이 여러분 언제 신설됐는지 아십니까? 1980년에 환경청이 신설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환경청이 1990년에 환경처로 바뀝니다. 그리고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리우 협정으로 탄소 감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1994년 환경부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ISO 14000 시리즈로 많은 기업들이 환경 선언을 하고 환경에 관한 기업 경영을 하려고 노력을 시작했어요. 막 시작하는데 1998년 IMF가 왔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잠시 환경을 뒷전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파리협정, 그리고 2016년에 대한민국은 파리협정을 발의하고 대한민국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법을 제정하고 올해 법이 이제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사회자께서 오늘 발표하실 분들은 잘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탄소 중립에 전기학회가 함께 힘을 합치는 장이 되길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세션은 말씀드린 대로 5개의 기관에서 발표를 진행하시는데요. 약간 딜레이된 관계로 발표가 15분에서 15분이었는데 10분 정도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박성우 정책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실을 맡고 있는 박성우입니다. 네. 복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리고 또 다 알고 계시는 내용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3번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의 대응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파리 그 합의문부터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최초의 어떤 국제적인 합의가 1992년에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이렇게 채택이 된 기후 변화 협약이죠. 30년 됐습니다. 30년 됐고 그 5년 뒤인 1997년에 교토 의정서가 채택이 되죠. 거기에는 이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담겨져 있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무렵에 이쪽 기후 변화 업무를 했었었는데 당시만 해도 그 굉장히 생소한 그런 개념이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후 변화 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된다, 온실가스 감축해야 된다, 탄소 중립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사회가 아직 좀 이렇게 더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인 논의나 합의나 공감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사실은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전쟁 때문에 에너지 공급 위기 뭐 이런 것들 발생하고 또 심각한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이게 어떤 좀 더 이렇게 그런 위기가 지속될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년간 이렇게 우리가 논의해온 어떤 기후 위기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역사적인 흐름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탄소 중립에 지금 전 세계 198개 그 국가 중에 128개국의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제화한 국가에 속해 있고요. 이미 뭐 목표 달성한 국가도 7개국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뭐 석탄, 석유, 가스 이런 이제 화석 연료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약 한 79%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IEA에서 1.5도씨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그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화석연료 비중이 79%에서 2050년에 22%로 줄어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 반에서 12%에서 67%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올해 4월달에 IPCC에 그 워킹그룹 3에서 제6차 그 평가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워킹그룹 3에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그 감축 수단이라든지 비용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이 재생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 그리고 어떤 비용과 관련해서 가장 우수한 에너지원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더 가야 될 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탄소 중립을 우리나라 포함해서 당연히 어떤 산업 성장 전략으로 같이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것들이 어떤 큰 틀에서 논의가 됐다면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좀 더 구체화해서 이런 산업 성장 정책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에 이제 맥킨지에서 그 탄소 중립 전환이라는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향후 30년간 275조 달러가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투자를 통해서 약 2억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탄소 중립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블랙락이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ESG라든지 저탄소 어떤 투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금융권 사람들을 좀 별로 신뢰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좌초자산이 될 수도 있는 어떤 화석연료 기반의 어떤 뭐 발전원에 투자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어쨌든 어떤 저탄소 쪽에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은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가장 핫한 그 아리백에 관한 내용인데요. 클라이밋 그룹하고 이제 CDP 위원회가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기 보면 이제 자발적인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반강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자사의 그 협력 기업들한테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하라라는 이제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대상 기업이 이제 연간 100 기가와트 아워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이제 기업이 대상이고, 목표를 이제 그 설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60%, 40년에 90%, 50년까지는 이제 100% 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달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런 클라이밋 그룹이나 이런 데서도 인정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는 좀 예를 적용받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369개 기업이 참여한 걸로 파악이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총 19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미 그 RE100을 달성한 기업들도 약 한 5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는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이렇게 RE100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우리의 대응이라는 이제 내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라든지 NDC 상향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보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시면은 목표보다 계속 초과 달성했고요. 태양광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4기가와트 이상씩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에너지 믹스를 새로 이제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가 현재 한 27%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 2030년에 그런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좀 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재생에너지 비중이 조정되는 데 있어서는 또 하나 감안해야 될 부분은 이제 어떤 수요 관리를 통해서 어떤 수요 부분에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어떤 공급량,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예상하기로는 25% 거기에서 전후로 뭐 2~3% 포인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올해 연말까지 마련이 돼서 발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년 3월까지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이 이제 또 마련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좀 더 구체화해서 그런 목표나 이런 것들이 좀 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5월에 그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 슬라이드는 그 전에 좀 작성이 된 거라 내용이 그 정책 방향에 제시된 그 워딩 그대로는 아닌데 거의 유사합니다. 예, 거의 유사해서 이 내용 그대로 보셔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 5가지 정도 일단 요약이 되는데 보시면은 주요 키워드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단 탄소 중립 목표를 존중한다. 그다음에 원전 활용 등을 위해서 그 실현 가능성을 향상한다. 그다음에 시장 기반으로 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한다. 또 하나 이제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 안보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내용. 주요 키워드로 보면 이렇고요. 요런 거 이제 각각의 그 하나하나마다 저희 회사에서 좀 저희 회사와 관련돼서 어떤 활동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어떤 주력 에너지 원으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수용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시장 기반의 수요 효율화 관련해서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각각 분야별로 이제 에너지 수요 관리 쪽을 좀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자발적 협약이라든지 그다음에 3대 기지 효율 관리 제도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가정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캐시백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축 건물까지 건물 에너지 효율을 관리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수송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대형 그러니까 트럭 버스 이런 중대형 차까지 연비 제도를 확대하고 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 분야 쪽에 발전사들이 되겠죠. ERS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신성장 동력으로 에너지 산업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보급에 많은 그 신경을 쓰고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은 산업 경쟁력을 좀 이렇게 계속 유지한다든지 또 내수 방안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사실은 이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중국이 서플라이 체인의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내수 방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탄소 검증제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최대 효율이 뭐 약 한 44% 달하는 텐덤 전지 이런 것들 상용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앞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도 뭐 8메가 터빈 지금 실증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10메가 이상 터빈 해상 풍력 터빈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실증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풍력도 태양광처럼 이제 경쟁 입찰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안보 관련해서는 이제 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이 좀 논의되고 있는데 뭐 석유가스, 석탄, 우라늄 이런 그 자원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또 수소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까지 좀 범위를 확대해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에너지 전환할 때 이제 소외받는 그런 계층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어떤 주민 수용성을 좀 더 높인다든지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든지 주민 참여형 사업을 좀 고도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추진될 건데 이미 안은 다 마련돼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이런 것들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리백과 같은 이제 그런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 요건을 좀 더
개선을 하고 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발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력거래소의 탄소 중립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전력거래소 옥기열 시장개발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옥계열입니다. 제가 발표와 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전력거래소의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주요 방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인수위에 한번 보고했던 자료를 요약한 거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걸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탄소 중립이 되면 저희들 많이 인용되는 게 결국은 4가지 키워드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탈탄소, 그다음에 분산화, 디지털화, 그다음 전기화라고 대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탈탄소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역할, 그다음에 책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재생에너지들은 대부분 다 동기기가 아니라 인버터 기반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인버터 확산에 따른 개통 안정화 이 부분이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재생은 대부분 다 분산 자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산 자원을 예를 들면 전력거래소가 지금 한 400개의 큰 발전기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수만 개 내지 수백만 개까지 늘어날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제할 거냐 이런 부분이 크게 관건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최대 이제 위협 내지는 도전일 것 같은데 기존의 수요도 있는데 전환 수요 특히 수송하고 열조에서 넘어오는 수요 때문에 거의 못해도 한 현재의 수요 대비 2.5배 가까이 증가할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모든 전환 수요조차도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3가지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그거를 도와주는 하나의 추세가 이제 디지털이기 겁니다. 이 디지털을 효과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 효과적인 대응에 도움이 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저희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현안을 간략히 이제 좀 보겠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대략 추산을 해봐도 한 30년이 되면 사실 주간 시간 태양광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거의 원전 수준까지도 더 커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심각한 이슈들이 생기는 겁니다. 원자력은 기동이라든지 출력 조절 이런 게 현재로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한정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사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신규 수요 이런 부분들로 막거나 또는 저장 장치 이런 걸로 이전을 시켜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표현을 할 때 이제 IEA에서 어떤 분류한 체계 이거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편의상이요. 보통은 이제 분류 체계상 보면 한 15% 이전까지는 주로 가관측성이라든지 제어성 이 문제가 크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전력거래소가 심각하게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25%까지 수준이 더 능가진다면 이러한 관측성 문제는 해소를 다 못한다면 여전히 전장하는 속에서 아까 앞단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더 커버가 심각해지면 이제 램핑 문제, 이 수요가 급변하게 되는 형태를 중앙급전 발전기들이 어떻게 쫓아다닐 거라는 게 큰 이슈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보다 좀 더 증가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개통 관성이 없는 인버터, 그 다음에 전압 조절 능력, 그 다음에 개통 시스템 스트렝스, 무효 전력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인버터들이 이제 영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정도 문제까지 이제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이러한 단계를 지나서 이제 40% 이상의 완전 주력 전이 된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장주기 가능성 문제, 연간 가능성, 그 다음에 계절간 가능성, 예를 들면 장마가 한 달간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어찌 보면 단계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있겠죠. 지금 생기고 있고 앞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내 상황을 본다면 아직까지 한 7% 정도로 보고 일반적인 가시성 단계, 관측성 문제의 주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특정 지역들, 제주 지역을 본다면 이미 18%고요. 이 관측성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유연성, 일단 공급 과잉이 됐을 때 출력을 제어해야 되는데 제어할 설비가 재생에너지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도달하고 있는 거고요. 조만간 제주 문제가 아니라 곧 전남 지역이 이 상황에 도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력거래소가 대응하는 것은 전력거래소의 저희 3대 미션인 수급계획, 개통운영, 그다음 전력시장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전력 수급계획 측면에서는 부차 계획을 통해서 일단 유연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양수라든지 저장 장치를 좀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서 석탄을 LNG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탈탄소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그다음 개통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예측 내지 관측 제어 이런 부분에 대해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이 부분을 안정화시켜서 좀 더 기능이 좀 고도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19년도에 한번 개편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소공성 자원이라든지 신규 예비력을 좀 더 늘렸지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아마 예비력에 대한 개편 내지 확보량 증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제도에 있어서는 일단 재생에너지 스스로 어떤 밸런싱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측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장하고 실계통에서 괴리된 어떤 시장 체제로는 완전히 이러한 체제에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실계통 기반의 시장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여기 7월이라 되어 있지만 9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실계통 기반 시장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년을 목표로 해서 제주 지역에 대해서 실시간 시장과 재생 입찰 제도를 해서 지금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한 제주도부터 좀 대응을 준비를 할 예정이고 25년까지는 전국 개통으로 이걸 확산할 예정입니다. 저희 추진 대책 측면도 저희 3대 미션을 볼 때 이제 전원 믹스 측면, 그다음에 개통에 있어서의 어떤 유연성, 그다음 전력시장 제도 이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믹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신정부의 정책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일단 원전 탈원전 정책에서 원전 확대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전 확대를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도 여전히 중요할 겁니다. 따라서 10차 수급 계획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뀐 상황에 9차 대비 크게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간의 믹스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과제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많이 나오는 시스템 LCOE라고 표현되는 전체 시스템 관점, 전체 시스템 비용이 최적화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개별 설비로 본다면 태양광이 풍력보다 싸고 그럴지 몰라도 사실 시스템 전체로 보면 태양광만을 짓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 될 거라는 그런 관점들이 수급 계획이 좀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통에 있어서 어떤 유연 공급 시스템, 이번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가시성, 원전의 경직성, 그다음 공급 과잉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시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실시간 관제 장치 이런 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강도 높은 법제화가 필요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가능성과 경직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파수 기준으로나 예비력 기준으로 대비되는 어떤 개통 기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설비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공급 과잉 지역, 제주도에 있어서의 어떤 인출 이 부분에 대해서 HBDC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고요. 전남 지역도 조만간에 이런 인출을 위한 좀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제 사실은 기존 발전기들, 기존의 화력 동기 발전기들이 대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ESS라든지 수소, 그다음에 유연 원전 기술, 동기 조상기라든지 이런 신자원에 의한 개통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신자원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 설명드릴 어떤 시장 제도와 연계해서 잘 가져가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시장 제도도 결국은 이러한 수급 계획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 방향, 믹스 전환 측면가고 개통에 있어서 유연성 확보 필요성 이걸 지원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시장은 CPP 시장으로 대변되는 현물 시장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현물 시장을 탈피해서 어떤 설비 단계의 초장기 계약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전력거래소의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되는 개통 안정화를 위한 어떤 설비들 ESS라든지 그다음에 동기조상기에 의한 신보조 서비스 이 부분을 먼저 시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 내년을 목표로 해서 수소발전 의무제도로 하는 CHPS 시장 이 부분을 장기 계약 시장으로 도입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재생에너지 어떤 정책 방향에 맞춰가지고 재생에너지와 또 어떻게 조합해 나갈지를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현물 시장도 더 이상 이제 제로전은 연료비 제로전에 있어서 비용 평가라는 건 난센스가 돼가기 때문에 어떤 가격 입찰제 이건 필연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를 시작해서 내년도에 제한적 가격 입찰, 그 다음에 내후년도에 전면적인 가격 입찰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특성상 실시간에 인접했을 때만 어떤 예측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시간 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비력에 대해서도 1단계는 예비력 요금 제도를 만들긴 했지만 그걸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비력에 대한 현물 시장이라든지 앞에 어떤 신보조 서비스에 대한 장기 계약 시장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 드리면 저희들은 10차 계획으로 표명되는 어떤 전원 믹스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을 재정립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통에서의 유연성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그다음에 운영 기법 이런 고도화를 해야 되고 이 수급과 개통에 맞춰 가지고 그에 부합하는 전력 시장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상 전력 거래소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탄소 중립과 녹색 분류 체계에 대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의 이태희 연구위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태입니다. 네. 실은 이제 소속이 전력정책팀이 아니라 집단으로 바뀌어서 네, 민망하긴 한데요. 예, 어쨌든 지금은 집단 에너지 팀에 있지만 제가 연구하던 분야가 전력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전력 분야를 조금 더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력 분의 전공자가 아닌데 그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전 세션부터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일단은 정리를 했어야 되나라는 하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가 일단은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패스가 기존의 탄소 중립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1990년을 봤을 때 1이라는 기준량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이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해왔고 다른 지금 온실가스 탄소 중립을 향해 간다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온실가스가 많이 나가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취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챌린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과중에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전체적 코비드 때문에 액티비티가 줄면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 녹색 회복을 그냥 추진하는 게 그냥 성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녹색 회복을 하자라는 취지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대규모의 자금들이 녹색 경제 활동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 지속금융, 지속가능 금융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이 그린 본드가 굉장히 일부 하지만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들 자녀분들 다들 키우시죠? 예, 자녀가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용돈을 줬는데 이 공부했었는지 PC방을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용이 그대로 스터디 와싱이 됐습니다. 마치 공부한 것처럼 펀딩이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제로 공부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실제로 선의의 피해를 받는, 실제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펀딩을 받고 싶지만 용돈을 안 올려주는 부모님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준이 마련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린이냐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펀딩이 지원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그린이다라고 해서 펀딩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린이 되기 위한 행위도 이전 녹색 분류 체계의 활동에 포함이 돼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통해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가장 먼저 지금 볼 수 있는 건 EU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은 이 자료를 제가 한 3주 전에 보냈는데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6가지 환경 목표를 가지고 4가지의 판단 조건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중에서도
녹색 활동, 과도기적 활동, 지원 활동이 분류가 됐고 아마도 제일 관심이 있으실 과도기적 활동에 천연가스랑 원자력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이 100g kWh당 100g 이하일 경우에는 충분히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2030년까지는 직접 배출량이 kWh당 270g 미만이거나 20년 평균으로 했을 때 kW당 550kg, 그러니까 설치 용량 kg당 550kg이 안 될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고, 근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재생에너지로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일 때에만 해주고, 그리고 기존의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가 될 때도 15% 이상은 설비를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팅이 됐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들 아시겠지만 저보다 다 여기서는 다 더 관심 있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제약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최적의 가용 기술 그리고 사고 방지성 연료 등을 적용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렇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녹색 채권 사업을 표면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러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선 자세한 내용들은 다 다른 법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밀어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그린워싱이 수월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의 녹색 채권 사업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표준 ISO 같은 경우에도 아까 EU와 동일하게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 활동, 기준, 이유, 그다음에 다른 것에 그 두나 시그니피컨함이라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네 가지에 동일하게 이유처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CBI가 있는데 CBI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탄소 중립의 그러니까 녹색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CBI 같은 경우에는 파리 협정에서 내세우고 있는 1.5도씨 목표를 만족시키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조금씩 다른 기준 잣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면은 그린이고 조건을 가지고 가능하다 하면은 이제 옐로우고 안 된다 하면 레드라는 신호등 체계를 마련해서 기업들이 그 활용하기 좋게 만들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신호등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자본시장협회에서도 녹색 채권의 원칙이라는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스페시픽한 수치들을 이렇게 딱딱딱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줌으로써 다양한 국가들이나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그 지침을 이것을 기준으로 자기들의 나름의 기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일단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환금융이라는 지침을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원칙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딱 그린이라고 해서 원칙을 정해서 하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것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환금융이죠. 그래서 전환금융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그린이냐 비잉그린이냐라는 것에서 비잉그린에 초점을 두고 더 우리는 아예 그냥 그린에 대해서보다는 전환에 초점을 주겠다고 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EU의 텍사노미를 조금은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도 녹색 부분과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환경부에서 저희 쪽의 입장을 좀 받아들여 주셔서 전환 부분이 세팅이 됐고요. 전환 부분에서도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EU보다도 훨씬 더 조금 더 너그러운 기준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최신 설비 기준으로 340g 이내인 설비가 들어온다면 허락을 해줬고, 그 다음에 총 그 라이프타임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250g 이하만 되면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받아줬거든요. 그리고 실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 원래 초기 저희 가이드라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산업부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아예 원자력은 그때 논의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당시의 기조로는 추가적인 원전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녹색 분류 체계라는 것이 녹색 금융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준 체계인데, 금융을 가져온다는 것은 새롭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원자력에 새롭게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이 저희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원자력을 빼놓고 일단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환경부도 지난달부터 6개의 세션을 만들어서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도 지금 8월 초부터 대응반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세션 외에는 주리 세션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탄소 중립 한전의 과제와 역할에 대해서 한전경영연구원의 장세환 책임연구원 분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한전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한전경영연구원의 장수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차는 다음 같고, 현재 우리는 이미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화재 사태라든지 아니면 홍수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생태계 교란 이슈까지 기후 위기를 우리가 뉴스를 넘어서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저희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기후 재난들이 우리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요. 실례로 2017년 미국에서 추산된 재난에 따른 피해 금액이 한 300조가 넘습니다. 한 해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우리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필요를 넘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바대로 탄소 중립은 곧 기후위기의 최고의 수단이자 유일한 수단으로서 지금 입지를 다졌고요. 그에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이제 작년 말 138개국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우리도 이제 선언에 동참을 함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거의 국제적인 규약화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난 2000년 팬데믹일 때도 그래프에 보시는 바대로 실제 한 6% 정도밖에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이 감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는 다시 5% 성장을 해서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의 배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래프와 상황을 봤을 때 과연 2050년까지 달성이 가능하냐? 정말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와 혁신이 수반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의 핵심은 너무 아시는 뻔한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탈탄소화와 그리고 무탄소 전원을 이용한 전기화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너무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기존의 화석에너지 기반의 산업 구조를 무탄소 전원인 전기 산업 구조로 완전히 변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정말 보지 못한 변화를 겪어야만 가능한 수단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비중이나 수단이나 방향성은 조금씩은 변화될 수 있지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전체적인 큰 틀의 방향과 내용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으로 우리 산업만 봤을 때, 전력 산업만 봤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라고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기존 에너지 대비해서 재생에너지와 이제 가스 중심으로 가면서 시장에서의 가격의 그런 변동성이 훨씬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인버터 기반의 재생에너지의 무관성적인 특성, 그리고 변동성, 기후에 따른 변동성 때문에 이제 개통 운영의 안정성도 크게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도 다양한 사업 환경의 변화가 점점 가속화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기적인 상황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전력 산업에 다가오고 있고 이미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기가 있으면 항상 기회가 있듯이 그 대대적인 앞서 말씀드린 바 한 2배 이상의 앞에 발표자도 알다시피 2배 이상의 전기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전력 산업 자체가 2배 이상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랑 같기 때문에 그에 따라 또 상당히 많은 기회 요소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의 여러분들께서나 뭐 저희 한전에서도 참 슬기롭고 조화로운 접근법을 잘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전력 부분이 이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환 부분이 크게 선도적으로 우선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 전기화에 따라서 대부분 타 부분의 그런 에너지들이 전력 부분으로 넘어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선도적인 책임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환 부분에서는 전기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질적으로 체질을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노력까지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전력의 공급과 소비에 대한 시스템을 기존 시스템 대비해서 거의 전면적으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 이제 한전이 이제 전력 산업의 대부분의 가치 사슬에 조금이라도 다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전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한전에서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영위했던 그런 망사업과 그리고 판매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역할을 좀 더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역할이 뭔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딱 정리를 했던 생각이 결국은 이제 저희가 그리드의 망에 기초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력 그리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녹색 전환 그리고 미래 개통 변화 대응 그리고 기술 우선이라는 그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탄소 중립이라는 그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이 한전에게 주어진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에 따라서 작년 말에 저희 사 내부적으로는 그 주요한 한 6대 과제와 그리고 6가지 역할과 그리고 이제 과제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 그 선정한 과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금 실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로는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망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적기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유연한 망을 통해서 이제 전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최적의 그 개통망을 구축하고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이루어내는 것이 저희 한전의 제일 첫 번째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망은 이제 결국 미래적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 핵심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그 최적의 허브이자 플랫폼으로 변화돼 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망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기적으로도 선제적으로 망을 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장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접속하는 좀 방식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좀 단기적인 그런 제도 개선이나 세부 과제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계속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연한 설비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역할로는 저희가 생각한 게 이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좀 촉진을 해야 된다. 실제 그 2배에 대한 전력 수요 그리고 2배에 대한 개통 규모 이런 부분들을 공급 측면에서 모두 수용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강원 지역에 송전망을 걷는 하나의 건설하는 이슈만 해도 어마어마한 장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2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사안인데요. 그럼 1차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수요 측면에서 효율을 높여서 수요를 최대한 성장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외에서 EU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상당히 좀 낮은 전기요금으로 해서 실제 소비자들에게
그런 자발적인 절감을 위한 유인이 상당히 부족한 게 이제 국내 현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태부 과제로는 이제 요금의 좀 더 정상화를 통한 좀 정확한 가격적인 시그널을 주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효율 향상을 위해서 ERS 사업 같은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피크의 이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최대한 세부 과제들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할로는 그 전력의 생산 및 그 수요의 분산화에 대한 촉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력망을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건 결국은 그 분산화를 해서 최대한 건설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산하는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현 제도상에서는 상당히 그런 분산화를 유도하는 그런 시그널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미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상에서도 뭐 저희 한전에서 뭐 전력망 여유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계적으로라도 이제 사업자들한테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는데, 이런 대규모 수용가들이 좀 그 개통에 좀 유리한 효율적인 부분에서 이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약간 지방의 좀 효율적인 부분에 건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아시는 바대로 그런 그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애니 다소비 업종들을 이제 분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인센티브나 이제 규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생각한 역할은 이제 그 전력 생산의 이제 탄탄소화를 이제 확산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제 연대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탄소 중립 R&D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핵심 기술들이 적기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 R&D가 잘 성장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용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실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기존의 우리 하석 인프라 기반의 사회에서 무탄소 기반의 사회의 변화입니다. 그 과정상에서 당연히 막대한 규모의 이행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이행 비용을 이제 특정한 뭐 전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 세대라든지 이런 단기적으로 그냥 회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처를 했을 때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이용 비용들이 뭐 정기요금 방식이 됐든 제세 부담금 방식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합리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이행 비용의 부담은 이제 전 국민적인 좀 합의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전 내적으로는 일단 최소한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다한다면 기존의 탄소 관련 인프라들을 좀 개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인 경영 시스템을 최대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말 전력 그 그룹사들과 함께 그 우리 한전에서는 이제 그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뭐 내용인즉슨 이제 탄소 중립 핵심 기반을 마련해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그런 비전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해서 실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이제 올 초에 이제 사안 내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위원회라는 부분을 구축을 해서 발족을 해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6가지 핵심 역할과 과제들을 뭐 무리 없이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 관리와 실행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 향후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한전은 그 지속적으로 이제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노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당연히 이제 한전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학계, 연구계 모든 이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연대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국가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발표로서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전력 부분 P2X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국전기연구원의 신동준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마지막 발표자 한국전기연구원의 신동준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전력 부분의 P2X 활용 방안입니다. 발표 순서는 총 5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탄소 중립은 다 많이 들으셨으니까 전력 부분의 대응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부분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새로운 연료 체계와 그리고 새로운 전원 체계 그리고 그 두 개를 연결시킬 새로운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탄소 중립의 정책 동향 여러 가지가 지금 쭉 발표가 됐었는데, 그로 인해서 전력 산업에서는 공급 쪽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될 것이고, 수요 쪽에서는 전력화에 따라서 최종적인 전력 수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획 운영상에서는 전력 부분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매우 확대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기술 및 자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부분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적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P2X 기술 활용 및 운용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P2X 개념 및 기술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X 개념은 좁게는 전력 부분에서 타에너지, 그러니까 열이나 아니면 가스로의 전환 및 저장을 통해서 전력 시스템 운영 편익을 증대시키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넓게 보면은 그 섹터 간의 커플, 즉 에너지 섹터 간의 결합을 통해서 전체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의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쪽 연구에서는 지금 협의 부분에서 전력의 에너지를 어떻게 타에너지로 전환하고 그를 통해서 전력의 그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광의의 섹터 커플링을 저희들이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P2X의 기술별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파워 투 히트, P2H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이쪽에서는 보통 그 히트 펌프와 전기 보일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 투 가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그 그린 수소를 활용하던가 아니면은 그린 수소를 메탄 등 다른 가스로 연료 가스로 전환을 해서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2 가스에 연관된 기술로서 P2L과 P2 케미컬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는 주로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P2 모빌리티가 있을 것입니다. 전기차, 전기 자동차를 활용해서 개통의 말단에서 빠른 운동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술 동향 및 전망은 저희가 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3가지 기술인 P2G와 P2H 그리고 P2 모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P2 가스 기술의 특징은 기존 저장 기술과 비교해서 대용량의 에너지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P2 가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잉여된 신재생 전원을 가지고 일단 수소를 생산하고요. 수소를 바탕으로 메탄이라든지 다른 연료가스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가스 시스템의 막대한 저장 용량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섹터 커플링이 가장 기본적인 백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술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P2H 기술은 크게 히트 펌프와 그다음에 열 보일러로, 전기 보일러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새로 히트 펌프 쪽은 깨끗하고 그다음에 효율이 좋은 에너지원으로서 지금 다양한 나라에서 지금 보급이 확산되고 있고요. 전기 보일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역 난방공사에서도 매우 차대 기술로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P2 모빌리티는 현재도 이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그 전기차의 요금제 아니면은 단방향 제어 혹은 양방향 제어를 통해서 배전망에서 말단에서 빠른 응동과 그다음에 그 상당한 ESS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시장 및 산업 동향은 P2G 기술은 기본적으로 유럽 쪽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특히 독일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종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P2 히트는 열 히트 펌프가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히트 펌프는 기본적으로는 해외나 우리나라 지금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산업용에서 폐열 회수 펌프로서 그 대규모 신규 자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P2 모빌리티는 아시겠지만 성장률이 엄청난 자원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그 전기차 하나하나의 그 용량은 작지만 매년 약 29%씩 성장하는 막대한 자원이 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P2X 자원 중에서 외면할 수 없는 자원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2 모빌리티는 지금 다양하게 지금 이제 실용화를 위해서 연구가 진행 중인데 요금제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이 상용화가 돼 있고요. P1G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충전을 스마트하게 하는 기술은 현재 많이 상용화가 돼 있고 P2G 그러니까 지금 V2G 그러니까 충전을 했다가 방전했다가 하는 기술은 현재 상용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전력계통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과연 P2X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가장 P2X가 필요한 그 지역으로 누구나 아시겠지만 제주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보급 중이고 제주는 탄소 제로 섬으로서 이미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과연 2030년도에 제주도의 수급이 어떻게 될지를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HVDC 및 ESS를 포함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발전과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신재생 발전,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 발전 그리고 전력 역송까지 고려를 해서 과연 불가피하게 출력을 제어해야 되는 그 신재생 전력량이 얼만큼이 될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용량이 커서 저도 좀 놀랐었는데 2030년도에 예상을 해보면은 연간 1.15 테라와트 아워의 그 절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 결과가 간단히 나왔었습니다. 이때 이걸 보면 2020년도 그 출력 제어 대비 약 60배 정도의 출력 제어가 예상됐고요. 이런 그 신재생의 공급 추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이 없을 경우에 제주도의 그 녹색섬 계획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저도 좀 다시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 오른쪽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현재 이미 출력 제어량 및 제어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30년도에 1.15 테라와트아워의 그 에너지 그 절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수치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제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P2X 자원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최적화 기술을 개발해서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은 많은 이제 시장 실패라든지 산업 실패가 예상되는데 제가 현재 지금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저희가 연구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 히트는 이제 흰재색 출력에 대응해서 신규 수요 자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술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P2V, FSDR가 ESS 역할을 P2V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P2G를 통해서 그 에너지 저장 및 섹터 커플링을 제주도에서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 P2X 기술을 활용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를 통해서는 시장 및 정책 개발이 우선돼야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 지금 가장 제가 기술적으로 성숙돼 있다 P2X, P2히트 기술을 봐도 전기 보일러를 써가지고 큰 부하를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 전력 시장 가격 체계로는 도저히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기술이 됩니다. 텍사스처럼 뭐 마이너스 전기 요금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넘치는 신재생 전력을 가격에 반영하는 시장 구조가 도입되지 않는다면은 P2X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기술적 개발, 기술 개발 지원도 활발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모든 발표자분들께서 아주 한마음으로 빨리 발표를 진행해 주셔서 끝나는 시간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패널 토의가 진행될 텐데요. 잠깐 5분 정도 쉬고 바로 행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분과 토론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5분 정도 쉬겠습니다.